한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 현대자동차는 지금까지 다양한 차량들을 내놓으며 성장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것은 바로 현대자동차 산하의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죠. 국내 시장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 자동차는 2008년부터 등장하기 시작해 2015년에는 아예 독립적인 브랜드로 우뚝 서면서 기존의 고급 자동차 회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제네시스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제네시스는 2015년부터 독립적인 브랜드가 되었지만 이미 그 시작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2003년부터 이미 이 브랜드를 기획하고 있었고 제네시스라는 이름을 달고 자동차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2008년부터였죠. 당시 현대자동차는 토요타의 렉서스나 닛산의 인피니티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를 출시하고자 했고 그것이 바로 제네시스였던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여러 사정으로 인해 독립 브랜드가 되진 못했고 2015년이 되어서야 아예 새로운 브랜드로 탄생할 수 있었죠. 제네시스는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기 위해 수많은 경력직들을 채용했습니다. 신입이 낄 자리는 없냐고요? 아마 이들이 누군지 알면 이력서를 내는 걸 주저하게 될 겁니다. 현대차는 람보르기니, 벤틀리, BMW, M 등에서 총괄 혹은 디자인을 맡았던 인재들을 영입해 제네시스를 만들었는데 이 정도면 이 사람들을 한데 모은 게 신기할 정도죠. 그래서 차가 그렇게 예뻐 보였던 걸까요? 과거 제네시스는 명품 브랜드 프라다와 협업해 차를 내놓았던 적도 있습니다. 보통은 협업 마케팅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지만 이 경우에는 프라다 이름을 달았다고 해서 딱히 효과를 본 것 같진 않네요. 모든 자동차 브랜드는 컨셉트카를 만듭니다. 제네시스도 물론 이 컨셉트카를 만드는데요. 컨셉트카의 디자인만 보면 세계적인 브랜드에 절대로 뒤처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실제로 차가 나올 때 이 디자인대로 안 나온다는 건데요. 하긴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려는 야심을 갖고 있으니 어쩌면 컨셉트카 디자인을 화끈하게 뽑으려고 하는 건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만드는 모든 물건들은 대상 고객층이 있습니다. 지팡이나 장난감 같은 물건들이 누구를 위한 것일까를 생각해보면 답이 나오죠.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인데요. 과연 제네시스의 주타겟층은 누구일까요? 현대자동차는 제네시스를 밀레니얼 세대에게 어필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과거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로 위에서는 아저씨들이 더 많이 타고 다닐까요? 제네시스가 좋은 차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자동차 시장에서는 신규 브랜드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유명한 브랜드에 비해서 아직은 덜 알려진 편이죠. 그래서 현대자동차는 잠재적으로 차를 구매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제네시스를 어필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에서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죠. 제네시스가 물론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도 제네시스 컨셉트카 전시와 차량 큐레이션 등을 하고 있는 제네시스 스페이스라는 곳이 있는데 현대자동차는 해외에도 이런 장소들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려 하고 있죠. 또한 미국 미식 축구 리그인 NFL의 스폰서로 활동하거나 제네시스라는 이름으로 골프 대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브랜드 중에서 날개를 단 엠블럼을 사용하는 회사들은 많습니다. 벤틀리, 크라이슬러, 미니 등의 수많은 브랜드들이 날개 모양을 형상화해 로고로 사용하죠. 제네시스도 마찬가지인데 이 로고가 벤틀리의 그것과 비슷하다 해서 출시 당시에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자동차 엠블럼으로 날개 모양을 사용하는 회사는 많고 제네시스가 표절을 했다는 정확한 근거는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네시스는 논란을 의식해서인지 해외 출시 모델은 기존의 H 로고를 사용했고 제네시스 로고는 옵션으로만 넣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제네시스는 럭셔리 카입니다. 즉 이를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이 되겠죠. 물론 대상 고객층이 넓은 편이기 때문에 롤스로이스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현대차는 해외에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승부터 유지, 서비스까지 센터에 직접 가지 않아도 기사들이 알아서 차를 갖고 갔다가 갖다주는 서비스도 하고 있죠. 참고로 렉서스도 토요타가 모기업이긴 하지만 아예 쇼룸을 따로 만들고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이미지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제네시스도 현대차와는 다른 서비스를 선보이는 것이겠죠. 현대자동차에서는 BMW의 M, 벤츠의 AMG 같은 고성능 모델인 N 시리즈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양한 차량들이 고성능 모델로 공개되고 있어 제네시스 브랜드로도 고성능 모델이 출시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2021년 9월 현재에는 더 이상 이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신 제네시스는 앞으로 2025년부터는 전기차 혹은 수소전기차로만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잘하면 무선 충전이 가능한 전기차로 출시될 수도 있다고 하니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수준 높은 공업 기술의 상징인 독일차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브랜드가 몇 있죠. 벤츠나 아우디, 포르쉐 같은 브랜드와 함께 자주 등장하는 브랜드가 바로 BMW인데요. 1916년 독일 바이에른주 미넨에서 창립된 자동차 회사로 벤츠 그리고 아우디와 함께 독일의 3대 고급 자동차 제조사로 꼽히며 자동차 이외에 오토바이도 제조하고 있는 걸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회사입니다. 과연 BMW의 숨은 재미있는 역사와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BMW는 독일어로 바이에르히에 모토렌베르케 악티엔 게젤샤프트, 한국어로 바이에른 원동기공업 주식회사라는 명칭의 약자입니다. 줄임말을 풀어보니 의외의 이름이 나오죠. 벤츠와는 다르게 BMW는 처음부터 자동차를 만들진 않았습니다. 사실 BMW가 가장 먼저 만든 건 비행기 엔진이었죠. BMW가 창립되었을 당시는 1차 대전이 한창이었고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당시 유명한 독일의 파일럿이었던 레드바론이 극찬을 했을 만큼 성능은 뛰어났죠. 1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비행기 엔진 만드는 건 관뒀지만 2차 대전이 시작되자마자 독일 공군을 위해 다시 비행기 엔진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비행기를 만들던 BMW가 차와 오토바이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1차 대전 이후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에서는 승전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이 패전국인 독일에 대해 가하는 제재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패전국인 독일은 비행기 엔진을 만드는 것이 금지되었죠. 결국 밥줄이 끊긴 BMW는 다른 살 길을 찾아야 했고 1923년부터 오토바이를 그리고 1928년부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BMW의 로고 과연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BMW의 로고는 BMW가 창립된 바이에른주의 국기에서 따왔습니다. 1917년 처음 로고가 만들어진 이래로 큰 변화 없이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 로고가 BMW가 만들던 비행기의 프로펠러로부터 유래했다는 썰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BMW 특유의 그릴, 로고와 함께 바로 BMW임을 알아볼 수 있는 특징인데요. 이 그릴의 정식 명칭은 키드니 그릴입니다. 키드니는 원래 콩팥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그릴이 콩팥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는데요. 1933년 처음 사용된 이후로 현재까지도 BMW를 대표하는 아이덴티티로 사용되어 오고 있습니다. BMW 본사 건물은 매우 특이한 모양입니다. 이는 BMW의 사기통 엔진을 상징하는 모양인데요. 생각하신 것처럼 배터리 모양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BMW의 사기통 엔진은 유명한데 여기에서 차관의 본사 건물을 지었습니다. 크기도 매우 크고 독특한 외관 때문에 관광 명소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BMW는 한때 람보르기니와 차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1970년대 두 회사는 서로 합작해 디자인은 람보르기니에서 엔진 및 서스펜션 등의 부품은 BMW에서 제공하는 형태로 차를 만들었는데요. 결국 이 차는 두 회사의 의견 충돌로 원래 목적인 레이싱에는 사용되지 못했고 일반 대중들에게 1978년부터 1981년까지 판매되었습니다. 이 차가 바로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M1 모델로 여전히 BMW 로고를 달고 나온 차 중에서 명차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지금은 벤츠와 BMW, 아우디 세 회사가 경쟁 관계지만 과거에는 주종 관계가 될 뻔한 적도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BMW는 한때 벤츠에 흡수될 뻔한 적이 있었다는 말이죠. 1950년대 재정난을 겪었던 BMW를 벤츠의 모기업인 다임러 벤츠가 공격적으로 인수하려고 했지만 주주들과 경영진의 적극적인 지분 방어로 BMW는 인수되지 않았습니다. BMW 하면 자동차만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BMW의 오토바이도 만만치 않게 인기가 많습니다. 할리나 두카티와 함께 고급 오토바이의 대명사로 취급받는 BMW의 오토바이는 1923년 R32 모델을 시작으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시간을 따지고 보면 오히려 자동차보다 훨씬 더 먼저 만들어졌고 오래된 역사와 뛰어난 내구성 등으로 현재에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면 비싼 가격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참고로 BMW 오토바이의 판매점의 이름이자 BMW 오토바이 자체를 지칭하기도 하는 모토라드라는 단어는 독일어로는 이륜차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기아나 현대에서 이륜차를 만들고 대리점 이름을 오토바이라고 짓는 거랑 같은 셈이죠. BMW의 모기업은 BMW 그룹입니다. 2022년 8월 현재 이 BMW 그룹의 지분은 크반트 가문의 남매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둘이 합친 지분의 양은 45%가 넘죠. BMW 그룹에는 현재 미니 쿠퍼 그리고 롤스로이스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전에는 랜드로버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현재는 인도 타타 자동차에 인수되었습니다. BMW 하면 전기차를 빼놓을 수 없죠. 이미 1972년 전기차를 만들었을 만큼 전기차에 대해 많은 연구를 해온 BMW인데요. i 시리즈 이외에도 현재는 롤스로이스와 미니 쿠퍼까지 전기차 양산 계획을 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BMW는 2025년까지 25종의 전기차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변화하는 미래에 따라 전기차 시대에도 BMW가 독일을 대표하는 자동차 브랜드로 남아있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전기차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새로운 브랜드가 등장하고 있고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도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죠. 여러 전기차 회사들 중에서 최근 큰 주목을 받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미국 출신의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입니다. 듬직하게 생긴 전기차 픽업 트럭 R1T와 SUV R1S를 내놓으며 테슬라의 새로운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이 회사. 과연 어떤 재미있는 역사와 사실들이 숨어 있을까요? 리비안의 창립자인 로버트 R.J. 스카린지는 2009년 MIT 졸업 후 리비안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차를 좋아했던 그는 옆집 차를 고쳐줄 정도로 차에 관심이 많았죠. 성인이 되어서도 클래식카들을 만지는 데 큰 흥미를 느꼈는데 이런 신념에 따라 졸업 후 자동차 회사를 설립하기로 한 겁니다. 원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만들려 했으나 시대의 흐름을 읽고 2011년부터 전기차에 집중하기 시작했죠. 리비안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메인스트림 모터스, 아베라 오토모티브라는 다소 난해한 이름을 거쳐 리비안이라는 이름이 선택된 이유 아마 대부분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이 이름은 플로리다의 인디안 리버라는 강의 지명으로부터 따서 만들어졌는데 창립자 스카린지가 보트를 타고 유년 시절을 보내던 곳으로 알려져 있죠.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던 리비안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거대 기업의 투자 덕분이었습니다. 2015년에 이미 큰 투자를 받아 연구시설 등을 건설할 수 있었죠. 또한 이렇게 투자를 받은 걸 바탕으로 제조기술력을 인정받아 2019년에는 아마존과 포드 등으로부터 약 12조 원을 투자받았고 성공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기까지 했습니다. 아마존과 포드의 리비안 지분은 2021년 11월 기준 각각 22%와 12% 정도입니다. 2021년 11월 현재 세계 1위 부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2위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인데 2위인 베조스가 전기차 회사를 독자적으로 설립하지 않고 리비안을 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의 물류 인프라에 리비안의 자동차가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내세우고 있으며 우주 관광을 위해 로켓 발사대로 가는 도중에 리비안의 차를 타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그래서 리비안은 아마존을 등에 업고 전기차 1위 업체 테슬라의 대항마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1월에는 기존의 미츠비시가 운영하던 자동차 공장을 인수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새로 등장한 리비안이 기존 내연기관 완성차 업체들과 계속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건데요. 여러 업체 중에서 리비안은 포드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포드의 경우에는 공동 생산 계획이 무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분을 갖고 있을 정도입니다. 트럭과 SUV로 주종목을 바꾸기 전 리비안이 가장 먼저 만들려 했던 모델은 재미있게도 스포츠카였습니다. 아베라 혹은 R1이라고 이름 붙여진 이 차는 생산은 2013년 말에서 2014년 초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등장하고 있지 않죠. 테슬라가 승용차에 주력해온 것과 달리 리비안은 상용차 그리고 트럭과 SUV 개발에 집중해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량으로 보급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이 조금 아쉬울 따름이죠. 리비안에 따르면 픽업 트럭 R1T와 SUV인 R1S는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진짜 스케이트보드냐고요? 아닙니다. 스케이트보드처럼 생긴 전기차 차량의 밑부분이 바로 스케이트보드 플랫폼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팩은 극한의 고온과 저온에 견딜 수 있게 설계되었고 고전력 고속 충전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선 픽업 트럭과 SUV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차에 해당하는데요. 이들 차종은 차체가 무겁고 배터리 소모량이 많아 전기차 전환이 거의 시도되지 않았습니다. 이 미지의 영역을 파고든 리비안의 틈새 전략이 적중한 것이죠. 미국 현지 언론은 상장에 따른 리비안의 시가총액이 최대 86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시가총액을 합친 것보다 많으며 자사의 지분을 12% 갖고 있는 포드보다도 큰 규모지요. 포드는 10개월 동안 283만 대 정도의 차를 팔았지만 리비안은 한두 달 사이에 고작 167대만 팔았을 뿐이니 대단하다고 해야겠죠. 리비안의 일리노이주의 공장은 연간 15만 대의 차를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2023년까지 이를 20만 대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차가 양산에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미국스러운 이 자동차 브랜드에 국뽕이 묻는다면 바로 대한민국의 삼성 이야기입니다. 리비안의 차들은 삼성의 배터리를 장착하고 생산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죠. 리비안에 따르면 아론티는 1회 충전 후 최장 약 505km의 주행거리를 인증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성능 좋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삼성 SDI가 공급하는 배터리 덕분입니다. 덕분에 어쩌면 리비안의 생산기지가 있는 곳에 삼성이 배터리 공장을 세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규모 찾고 가야겠네요. 물론 리비안의 생산 능력에 많은 의문을 품는 사람들도 있지만 테슬라도 과거 생산 능력에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보면 앞으로 리비안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독특한 디자인의 픽업 트럭과 SUV의 성장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과연 리비안은 테슬라를 뛰어넘는, 그리고 기존의 내연기관 자동차 회사들을 뛰어넘는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새빨간 스포츠카,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릅니다. 남자라면 빨간색 스포츠카에 올라타 공도를 달리는 모습을 로망으로 삼기 마련이죠. 이 빨간 스포츠카 하면 생각나는 브랜드가 있는데 바로 이탈리아 출신의 고급 스포츠카 제조사 페라리입니다. 1947년 창립된 이래로 문남성들의 로망이 되어온 이 브랜드는 이제는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회사로 자리잡았죠. 과연 최고의 스포츠카 브랜드 중 하나인 페라리에 어떤 재미있는 사실이 숨어 있을까요? 모든 것은 바로 이 남자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엔초 페라리. 그는 페라리를 창립하기 전 이름을 날리던 레이싱 선수였죠. 오랫동안 알파로메오와 팀을 꾸려 레이싱에 참가했지만 결국 그는 본인이 직접 팀을 꾸리고 직접 차를 만들어 레이싱에 참가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싱 팀을 만들고 직접 자동차를 만들 페라리를 세웠죠. 엔초 페라리는 원래도 이른 시기이던 1939년부터 회사를 설립하려 했지만 사정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정은 바로 2차 대전이었죠. 전쟁 덕분에 페라리는 조금 세상에 늦게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페라리 이름만 안 붙였다 뿐이지 자동차를 만들긴 했죠. 전쟁이 한창이던 1944년과 45년에는 연합군에 의해 공장이 폭격당하는 불상사를 겪기도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1947년에 본격적으로 페라리라는 이름을 달고 자동차가 생산되기 시작했죠. 페라리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빨간색과 대비되는 노란색 바탕의 검은 말 로고를 떠올리실 겁니다. 이제 럭셔리한 스포츠카 하면 자동으로 떠오르게 되는 이 로고는 원래는 1차 대전에 참가했던 유명한 이탈리아의 파일럿인 프란세스코 바라카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는 1차 대전 당시 영웅으로 불릴 만큼 뛰어난 비행 실력을 자랑했는데 자신의 비행기에 바라카의 말이라는 문양을 그렸죠. 종전 후 엔초 페라리가 레이서로 활약할 때 바라카의 부모는 엔초의 레이스에 감명을 받아 아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 모양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페라리는 처음부터 차량을 대량 생산하는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페라리의 이름을 달고 가장 먼저 만들어진 자동차는 단 2대밖에 되지 않았죠. 이 2대의 차는 레이싱을 위해 생산된 예술작품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가장 먼저 만들어진 125S는 이후 14번의 레이스에 참가하면서 6번의 우승을 해내는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회사를 운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양산형 차들이 등장했죠. 덕분에 오늘날 우리는 페라리를 길거리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라리 하면 떠오르는 빨간색, 이탈리안 레드라고 불리죠.
정열과 낭만의 상징으로 취급받는 이 색을 보고 우리는 알 수 없는 매력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재미있게도 원래 페라리의 차들은 빨간색으로만 출시되었습니다. 과거 국제자동차연맹이 레이싱 대회에 참가하는 이탈리아 차량들은 빨간색을 칠하고 출전하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었죠. 그래서 이탈리아 회사인 페라리는 당연히 차량의 색상을 빨간색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고, 이후에는 이 색깔이 페라리를 대표하는 색상으로 굳어졌습니다. 영화 포드 v 페라리에서 포드가 페라리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들은 피아트가 웃돈을 주고 페라리를 인수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1969년 실제로 엔초 페라리는 지분의 50%를 피아트 그룹에 넘겼습니다. 당시 망해가던 페라리를 살리기 위해서였죠. 이후 엔초와 그의 아들 피에로 페라리는 피아트의 회사 지분을 더 많이 넘겼고 각각 10%의 지분만 유지했습니다. 2014년에는 피아트가 90%의 페라리 지분을 확보하면서 페라리를 산하 브랜드로 만들었죠. 현재도 페라리는 피아트 소속의 스포츠카 브랜드로 그룹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남성들에게는 맞춤 정장이 하나의 로망이나 다름없습니다. 자신의 몸에 꼭 맞는 옷을 입었을 때의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이죠. 페라리에도 이런 맞춤 정장과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바로 테일러 메이드 프로그램입니다. 고객이 차량의 색상부터 인테리어, 그리고 마감까지 모두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죠.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가질 수 없는, 오직 나만이 가질 수 있는 페라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술적인 차를 만드는 페라리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소량 생산이라는 한계 때문에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페라리가 차 생산량을 늘리기로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2013년 기준 페라리는 1년에 7,000대의 차량을 생산했는데 치솟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보면서 생산량을 더욱 늘리기로 결정했죠. 현재 1년 생산 목표는 10,000대로 새로운 모델도 출시하면서 시장을 공략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페라리 로고가 새겨진 향수를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상품들 과연 페라리가 만드는 걸까요? 정확히는 라이센스 형태로 제작되는 상품들로 페라리가 직접 만드는 건 아닙니다. 페라리의 로고가 새겨진 각종 굿즈와 의류를 만드는데 꽤 짭짤한 수익을 올린다고 하네요. 이런 라이센스 제품들은 페라리가 그만큼 브랜드로 확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겠죠. 앞으로 페라리가 어떤 길을 걷게 될지 기대가 되는 순간입니다. 최근 SUV가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 SUV를 가장 먼저 내놓은 회사가 어딘지 아시나요? 바로 오늘 설명할 한국 출신의 자동차 브랜드 더블드래곤 쌍용입니다. 1955년 처음 시작된 이래로 한국 최초의 SUV 코란도를 내놓으며 지금까지 그 이름을 이어오고 있는 쌍용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과연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쌍용의 숨은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코란도와 무쏘, 체어맨, 티볼리와 렉스턴 같은 차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쌍용. 더블드래곤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은 1986년입니다. 원래는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라는 이름으로 버스나 트럭 등을 만들어 수출하던 회사는 다른 회사들을 흡수하고 순항하고 있었죠. 이 시기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코란도 모델도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잘 나갔지만 하동환 회장은 당시 자금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신차 개발에 꽤 많은 돈이 투입되었기 때문이지요. 부담이 되던 때에 그에게 손을 내민 것은 쌍용그룹의 총수였던 김석원 회장이었는데요. 이 과정을 거쳐 대기업을 등에 업은 덕분에 1988년 쌍용자동차가 탄생하게 됩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쌍용은 얼마 전까지 인도의 마인드라라는 회사 소유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지만 말이죠. 그런데 의외로 쌍용이 마인드라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차와도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바로 좋은 차 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독일의 벤츠입니다. 90년대부터 쌍용은 벤츠와 기술 제휴를 통해 차를 내놓았는데요. 이렇게 해서 가장 먼저 탄생한 차량이 바로 무쏘입니다. 재미있는 건 해외에 수출된 무쏘 중에는 아예 벤츠 로고를 달고 출시된 차도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쌍용차 가격에 벤츠를 살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도 벤츠 엔진을 사용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사실 쌍용 자동차의 주인만 여러 번 바뀐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탄생 후부터 지금까지의 이름만 봐도 하동환 자동차 제작소, 동아자동차, 쌍용 자동차의 순으로 이름이 3번이나 변경되었고, 그중에 인수합병한 회사들까지 합치면 그 이름의 개수는 꽤나 많습니다.
쌍용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궁금하신가요? 쌍용 자동차의 모기업은 쌍용 양회, 즉 시멘트를 생산하는 회사였는데 이 회사의 시멘트 공장이 가장 먼저 위치한 강원도 영월군 서면 쌍용리에서 그 이름을 따왔습니다. 한마디로 강원도의 힘이네요. 영국 왕족 중 하나이자 왕위계 승순이 12인인 앤공주는 쌍용 코란도의 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 사람한테 인정받았다고 하니 뭔가 국뽕이 차오르는 순간입니다. 90년대까지는 잘 나갔지만 당시의 쌍용 자동차 내부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적자가 계속되었고 신차 개발에 많은 돈을 투입했으며 심지어 IMF까지 터졌던 것이죠. 결국 1998년 쌍용은 대우자동차와 합병되었고 이후 대우자동차가 망하면서 2004년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에 2011년에는 인도의 자동차 회사인 마힌드라에 인수되어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마힌드라도 손 털고 나갔으니 세보면 주인이 꽤 많이 바뀐 셈이네요. 우리에게 익숙한 쌍용의 차들은 대부분 SUV입니다. 그런데 쌍용에서 로드스터를 만든 적이 있다면 생긴 것도 클래식해 보이는 이 오픈카의 이름은 칼리스타로 1991년 출시되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78대만 만들고 단종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쌍용 자동차의 로고는 두 개입니다. 원이 3개 있는 3서클 로고는 우주공간에서 쌍용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정체성을 나타냈다고 하고 원래는 해외용으로 탄생했지만 현재는 내수용에도 사용되는 날개 모양 로고는 도약 혹은 비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하여간 갖다 붙이기 좋은 게 있어 보이는 건 맞는 것 같네요. 한때는 위기를 겪었지만 코란도와 렉스턴, 티볼리 같은 차들을 내놓으면서 기사회생했던 쌍용. 과연 이 차들의 이름은 어떻게 탄생한 걸까요? 대형 SUV 렉스턴의 경우 왕을 의미하는 라틴어 렉스와 품격을 의미하는 영어 톤을 합성한 단어이며 물소는 코뿔소, 티볼리는 이탈리아의 동네 이름입니다. 그리고 쌍용의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코란도라는 이름은 얼핏 들으면 동물 이름 같지만 사실 한국인은 할 수 있다라는 영어 문장을 함축해 만든 이름이라고 하네요. 처음 창립된 시기부터 지금까지 주인이 꽤 많이 바뀐 쌍용은 여전히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구한 운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물론 롤스로이스 같은 자동차와 쌍용을 비길 순 없겠지만 롤스로이스도 주인이 여러 번 바뀐 고난을 겪고 현재에도 살아남아 있다는 걸 생각해보면 쌍용도 그러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현재의 미래가 불투명하긴 하지만 인생에 항상 어두운 날만 있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앞으로 한국 출신의 자동차 브랜드라는 자존심을 걸고 쌍용이 살아남아 좋은 차들을 만들어주길 기대해보겠습니다.